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그 오후에 그 3월 3일절 오후에 민주당 또 국민의힘 지역구가 선거 지역구가 확정이 돼서 오후에 그 경선 대상 지역하고 그다음에 후보들 그 전략 지역 후보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16개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략 지역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까 제가 보니까 점심 먹고 이렇게 봐보니까 확정이 돼서 갑자기 이제 유튜브를 제가 다시 제 개인적으로 오늘 뭐 하는 일을 다 제쳐놓고 갑자기 이렇게 녹화해서 지금 올리게 됐는데요. 어, 민주당 전략 공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전략 공천 지역에 어, 슈타르크라고 하는 추미애 지난 법무장관하고 이다르크라고 소위 하는 언년이 이다르크 이현주가 전략 공천으로 이렇게 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갑 지역에는 추미애 전 장관, 그 을 지역에는 김용만, 김구 손자, 김구선 손자 김용만 그 인재 영입 그 젊은 그분이 아마 이렇게 전략 지역으로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 용인시 정 지역의 이현주 이번에 다시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입장이라서 아마 이번 주까지 늦어도 오늘 내일 뭐 월요일까지는 최종 후보자들이 다 결정이 나야지 이제 한 달 남은 기간에 각 지역구에서 총선을 최단으로 이제 총선 전략으로 모든 것이 다 풀가동돼서 그게 피 터지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건은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역 현안 과제를 빨리 이끌고 와서 이걸 아젠다로 삼아서 하나의 의제로 삼아가지고 그 빨리 가져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을 갖는 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이끌어내는 견인해내는 것까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각 지역의 현안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정서가 있을 것이고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어떤 그 과제들 아젠다를 먼저 선점해서 이걸 이끌고 가는 게 가장 그 이번 선거의 중요한 전략이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한마디로 조언을 좀 하자면 기존 후보 하남 같은 경우는 뭐 박경미, 오수봉 뭐 또 누굽니까 민병선 후보 또 누구죠? 또 저기 여러 명이 이번에 후보 공천을 신청을 했고 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내일 오늘 기다렸는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제가 이제 페북에도 올렸지만은 민병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지를 좀 했죠.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언론 기자 출신이고 나름대로 그 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미 물들지 않은 정치꾼으로서 물들지 않은 순수한 참 정치인다운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또 정치적인 책임과 또 어떤 그 시대적인 그 공감 능력,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 어떤 정신을 잘 이해하고 정무 감각이 뛰어난 그런 젊은 정치인으로서 기대가 굉장히 촉망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민 후보를 좀그 사무실도 방문도 했고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워낙에 긴박하고 뭐 유중한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쪽 그 전략 공천을 아마 배제를 하고 더 큰 어떤 추미애 장관이나 또 김용만 그 이사장, 뭐 김구 선생이 손자 되는 김용만, 뭐 김용만 씨도 나름대로 말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그 다부진, 야무진 인상 자체도 그렇고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좀 보이는 굉장히 젊은 친구의 그 얼굴 상이라든가 기타 그 용태나 자세나 품모를 봤을 때 나름대로의 그 김구의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낌상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후보들에게 현황 파악을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빨리 진행을 해라. 이제 뭐 얼마지만 30일, 뭐 약 40일 정도 지금 이제 30일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한 달 남았거든요. 당의 전략 공천 지역 인근인 것만큼 전략 공천 지역 인근을 감안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과제를 맞춤형 그 이니셔티브화 시켜라.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고 모든 당원이나 모든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전사적으로 총동원해서 전략을 준비한다. 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지만 그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그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게 난 그 이번 총선의 승패가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어떤 모든 그 당원 지지자들 다 합세해서 각 그 분야별로 기능별로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빨리 그 어떤 지역적인 현안 과제에 대한 아젠다를 가져오고 선점해서 그걸 발표하고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표의 향방이 달려 있다. 거기에 따른 지역의 과제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하남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하남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하남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제 개인적으로 하남 관련한 네이버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천여 명을 좀 넘게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교산 지역 교산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가밀 간북 또 미사 하남 그 교산 3기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소위 말하자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 하남입니다. 하남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든다면 그래서 민병순 후보 같은 경우도 하남 지역의 공약으로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아젠다를 가져오는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나 김용만 씨 같은 경우는 그 후보는 반드시 빨리 전임 그 후보자들로 하여서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함께 움직여 주냐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자료나 그런 부분들 어떤 장단점을 빨리 분석해서 빨리 실천에 옮겨라. 그래서 이게 하남은 메가톤급으로 제2의 강남을 대신할 수 있는 동부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하남이.
굉장히 중부 고속도로라든가 또 외곽이라든가 굉장히 하남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남 앞으로 큰 어떤 그 전략 또 대한민국의 사통팔방이 되는 지역으로 발전이 된다. 뭐 지하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교통망도 그렇고 또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국가급, 국부급 전 세계의 그 자연 보호 지역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소위 전 세계가 인정한 국보급 그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남은 역사의 그 문화 도시 지역이면서 상당히 그 아주 천혜의 그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은 하남 뭐 덕풍시장이라든가 하남 그 신시가지에는 하남 그 시장들이 있습니다. 하남 시장도 있고 덕풍시장도 있고 또 하남 시청역에는 또 다른 바로 인근에 또 시장들이 있고 그래서 구 지역의 어떤 그 정서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거의 유명 맛집도 가보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과거에 그 70년대의 어떤 정서들이 그대로 있다. 이제 물가는 좀 많이 올랐죠. 신지역은 이제 미사, 가밀 지역, 감북, 이제 감북이나 황산 사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앞으로 발전을 기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게 황산 사거리 같은 지역은 그래서 그 하남은 신시가지, 미사, 신도시, 또 가밀 그 도시, 가밀 지역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만 세대, 뭐 2만 세대, 또 교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만 세대가 해서 지금 한 50만 그 아마 주민들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남이 이제 점점점 확장이 되는 지역이라서 많이 아마 선거구도 국회의원 2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신지역과 구지역의 조화를 좀 이루고 정서적인 정치적인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개발 계획 등도 구상도 하고 그래서 민병선 후보의 그 3차 공약에 대한 내용을 잘 참고를 해서 빨리 그 선거 전략을 짜서 빨리 선거 전에 돌입을 해야 한다. 지금 또 일례로는 오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공관위에서 이제 3차 경선 발표를 하고 조정훈, 이인성 등 해서 16개 지역을 경선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몇 명은 뭐 심재철이라든가 몇 명은 언뜻 얘기를 들었지만은 새로운 인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거 전략에 대한 어떤 참신한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이면에 그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어떤 새로운 인물로 거의 교체가 돼서 선거 전략이 나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감안을 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특이한 사항은 올드보이 소위 올드보이라고 박지원 정치구단 박지원과 정동영 후보 경선으로 이제 결정이 났죠. 정동영과 박지원 각각 경선을 한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정치구단이지만 그 상당히 능숙한 아주 노련한 그런 정치구단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사람들을 잘 유틸라이즈를 해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앞으로 정치 국면에 좋지 않겠나. 물론 박지원 어떤 그 나오는 그 입소리가 정답이 아닙니다. 박지원 완전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한번 걸러서 또 검증하고 이렇게 듣고 들을 만한 건 또 듣고 그렇게 해야겠죠. 정동영 후보는 옛날 대선 주자로도 나왔고 또 당 대표도 하고 또 북한 또 외교 전략에 대해서 상당한 해안을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주 통화를 하고 이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는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싫다, 교체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뭐 젊은 사람들만 사나요? 뭐 나이 60, 70, 80대도 다 투표권이 있고 그러는데 그들도 다 한 표고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그 세대는 각각 그 세대별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타겟팅, 거기에 맞는 타겟 선거 전략을 짜서 그 총선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뭐 대선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젊은 사람들이 그 미숙한 정치를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프랑스 같이 처음에는 젊은 대통령을 뽑아서 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시위도 얻어맞고 데모도 하고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전문적인 전략 구도 아래서 이렇게 잘 전략적으로 구상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세대별로 또 접근을 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정치 전략이지 않겠나. 뭐 이인영 씨도 뭐 386 소위 이제 저하고 같은 또래인데 단수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홍영표는 뭐 대표적으로 친일 쪽에 가깝다고 많이들 알려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등 몇 명은 뭐 제가 다 거론을 못하겠지만 컷오프를 당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치적인 지금 흐름이나 상황을 봤을 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정치 후보 공천에서 많이 양보하고 있다. 이제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후보자들을 배제를 많이 했다. 컷오프를 많이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 공천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오히려 국힘의 힘, 그러니까 국민의 힘보다 어떤 그러니까 표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인물들이 국민의힘이 조금 더 많이 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그 하남하고 용인 그 전략공천을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요 며칠간 제 개인적으로 뭘 작성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시간을 뭐 나가지 못하고 매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녹화를 지금 뭐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했고요. 오늘 또 3.1절이고 3.1절은 지금 금요일 아닙니까 오늘? 난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런 내용을 하게 됐고 앞으로는 제 이제 근황이 총선 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제가 대외 활동도 하고 또 어떤 활동의 범위를 좀 넓히고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제 어떤 비즈니스나 생계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서 섭외해서 녹화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소식도 전하고 그래서 또 최근에 어느 모 유튜브를 보니까 상당히 저하고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 이 사회 지금 현 사회에 대한민국이 갈등으로 많이 쪼개져 있고 갈라져 있다. 이혼 아래 있다. 이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종교가 이념이 종교를 차지했고 또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가 당연히 이념에 대한 정치니까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어떤 믿음이라는 게 파괴가 됐다. 지금 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보수화돼 있고 극우화돼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념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의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분석력이 그러니까 속이 사고에 대한 판단력과 분석력과 그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왜곡된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지금 이원화돼 있고 갈등화돼 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보다 진한 것은 피고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이념, 사상이다. 그래서 옛날 뭐 6.25 때도 많은 공산주의와 대한민국 반공주의와의 싸움, 그리고 이념의 어떤 정치 시대였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의 그 이념 정치, 옛날 시대는. 지금 뭐 이념이라는 시대는 이제 많이 없어졌죠. 지금도 좌익 우익 하면서 그렇게 그게 과연 저는 아니다라고. 뭐 나중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누긴 하겠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방송을 했지만 뭐 이승만 박사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그런 잣대 안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과는 대표적인 게 많은 150만 명 이상 되는 일반 그 정적을 포함한 국민들을 몰아서 학살을 했다, 죽였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 외에 이승만의 또 공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확히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파묘라고 하는 영화도 오늘 이렇게 많이 시연회를 갖고 시사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제의 잔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각각 그 대한민국에 깊숙이 지금 파고들었다. 참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수신 충무공 이수신에 대한 그 묘에 그냥 칼을 갖다가 그냥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심어놓고 아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기를 끊으려고 하는 그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기는 현재는 무리고, 그건 여당 측에서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힘들고, 오히려 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극우적인 어떤 그 성향의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극우적인 행동에 대한 보수, 소위 이제 왜곡된 보수죠. 그런 세력에 대한 그 처벌 법안을 만드는 것도, 서로 양쪽으로 법이 존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하여튼간 뭐 좀 말이 좀 거칠러졌는데, 오늘 뭐 간단하게 지금 한 20분 정도만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20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누는 걸로 하고, 총선 후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활동의 범위를 좀 넓히고, 또 다양한 사람들 취재도 하고, 다양한 사람도 인터뷰도 하고, 제 유튜브에다 올리기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일을 좀 구상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뭐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지 않는데, 좋아요 뭐 기본이고, 구독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1000명이 돼야지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냥 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제 방송에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제 개인 방송이지만 어떻게 다 뭐 여러분들의 방송이기 때문에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셔야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녹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뭐 내일 또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한 2, 3일 제가 쉬었기 때문에 아니면 월요일 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